여기 115페이지 볼게요. 선거 파트는 다음 주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자고. 자, 115페이지 보면 이제 정당 파트가 나오지.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이거야. 자, 이번 파트를 너네가 배울 건 뭐냐면 처음에 이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그거는 마지막에 비교해주고 일단 우리 정당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정당의 의미 한번 봐봐. 정치적 변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통해 자신의 정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 뭐 개념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당은 자 파티 부분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자, 이런 내용이 제시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 나오면 아, 정당에 대한 설명이구나 확인만 하면 돼. 자, 특징을 다 외우셔야 돼. 밑줄 쫙 정권 획득의 목적이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야. 그러니까 너네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맨날 욕하잖아. 그쵸? 그 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보수와 진보가 좀 구분이 무의미해. 왜냐면 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정책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저기 너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랑 누구? 이재명이 주장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좀 극쪽으로 치우친 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극우 정당 어디죠? 대한애국당. 그 다음에 좀 왼쪽에 치우친 정당 어디야? 정의당. 그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허경영. 야, 18살 넘어지면 1억 준대요. 거기다 또 결혼하면 얼마? 1억 주고, 이혼하면 또 2억 주고. 그러면 너네가 20살이 되는 순간 한 번에 4억을 챙길 수 있어, 1년 동안. 1억 받고 결혼하고 이혼하면 4억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별 차이가 없는데 사람이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는 좀 진보라고 내가 생각을 해. 굳이 따지면. 그래서 나는 국가가 세금 많이 거는 것도 괜찮아요. 왜? 복지정책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세금을 상상 이상으로 내. 왜냐면 내가 개인 사업자라 비용 처리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인 차리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돼. 나는 개인 사업자라서 세금을 너네 들으면 놀랄 거야. 100만 원, 200만 원도 많이 내거든. 그래서 난 세금 낼 때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일타들 뭐 현진이나 이지역만큼은 못 내지. 근데 세금 내려고 접근을. 그냥 세금이 100보다 크니까 목돈이 들거든. 현금을 내야 되고 세금. 금액 크면 이제 분할 납부해서 2번에 나눠낼 수 있거든. 두 달에 한 번, 2달마다. 그런데 난 뒷거에 내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수가 돼. 나도 점점 보수가 되는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좀 합리적인 보수가 있다면 나도 그쪽을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싸우는 거 봐봐. 무조건 반대잖아. 좋은 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 서로. 근데 민주당은 무조건 윤석열 반대야. 국민의힘 반대야. 국민의힘은 무조건 이재명 반대야. 좋은 건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싸움인 거지. 그럼 이제 누가 피곤해지냐면 국민들만 피곤해지는 거잖아. 또는 거기에 갈라치기 된 사람들끼리 극단적으로 또 대입하지. 그럼 사회가 엄청나게 불안해진다고. 그런 것도 유튜브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서 그게 그거야. 결국 정권만 잡으면 끝이라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런 거야. 50.1 대 49.9로만 잡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 그치? 자, 그래서 정권 획득이 목적이고요. 자, 밑줄 공익. 정당은 공익 추구하고 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밑줄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정치적 책임은 뭘까? 잘 되면 또 당선되는 거. 못하면 낙선되는 거지. 결국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정권 교체지. 그치? 못했으니까 정권 바꾸자는 거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옆에다 씁니다. 투입 활동을 담당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능 별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자, 일단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기능. 옆에 쓰자 투입. 두 번째, 후보자 배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배출. 공천하는 거죠. 공적 추천. 세 번째, 정부의 조직과 통제. 어떤 거죠? 너 생각해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정부를 조직하잖아. 그거야.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해. 별표. 매개적 기능. 그리고 밑줄 당정협의회. 당정협의회. 정당과 행정부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국정을 논의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누가 수행한다? 정당이 수행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뭐라고 그랬냐면 당정협의회. 자, 이게 매개적 역할을 하는데
누구랑 누구를 매개하는 거냐면 정부와 자 의회를 누가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이 매개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당정협의회가 어떻게 열리냐면 자 현재 행정부의 짱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이 어디야? 민주당. 그 다음에 의회는 지금 민주당도 있고 국회의원은 민주당도 있고 누구도 있어?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죠. 그러면 이때 어떤 정당이 둘을 매개하냐면 이때 정당은 무조건 여당.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누구냐면 송영길이거든. 그치? 그 다음에 자 의회에 누가 있냐면 우리 기억나? 의회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하나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죠. 그럼 민주당도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그럼 그 교섭단체 국회의원 대표를 뭐라고 그랬어? 원내대표.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 윤호중 씨랑 민주당의 정당 당대표 송영길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각각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걸 우리가 당정협의회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당정협의회에서 정당이 매개적 역할을 할 때 그 정당은 모든 정당이 아니라 누구만 여당만 이거 반드시 알아놔. 여당만. 그래서 여기 매개적 기능 마지막에 봐봐. 이때 참여정당은 밑줄 여당이. 이때 참여정당은 여당. 그리고 정치사회학 기능.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정당제도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 뭐 확인해. 정당제는 둘 중에 하나. 1당제 아니면 복수정당제거든. 자, 읽어보시고 1당제는 정당이 하나. 북한이죠. 그리고 중국. 그럼 뭐가 불가능하냐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복수정당제는 정당이 2개 이상이 복수정당제인데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눠. 그럼 얘들아 중요한 거다. 미국은 양당제계 다당제계. 미국은 정당이 몇백 개가 있어. 근데 지배적인 정당이 2개인 거야. 그래서 양당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양당제 성격이 강하지. 왜? 민주당이 180석이 육박하잖아. 과반 넘지. 그 국민의힘 100석. 그 정의당 나머지 정당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지금 양당제 성격인데 과거에는 다당제 성격. 과반 넘지 않을 때. 그치? 그래서 그때 상황이 다 바뀌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복수정당제는 2개 이상인데 다시 양당제는 정당이 딱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정당이 2개. 다당제는 과반 넘는 정당이 없으면 지배적인 정당이 3개 이상이 되는 거야. 그 정도 확인하고 자 넘어가서 자 116페이지에 양당제와 다당제 비교 한번 읽어보시면 돼.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가 이거야. 자 시험 문제는 뭐를 물어보냐면 일단 우리가 정당의 특징을 봤잖아. 그럼 정당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자 이익집단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먼저 자 너네 정당은 뭐 다 들어가서 알고 있고 자 시민단체는 뭐지? 말 그대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잖아. 또 뭐로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그치? 그런데 이익집단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뭉친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호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뭉친 변호사협회, 학원 강사 연합회 또는 노동조합. 그래서 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해 뭉친 게 이익 집단이야.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정당의 목적은 뭐냐면 공익 추구죠. 자 시민단체의 목적도 공익 추구야. 근데 이익 집단은 특수한 사익 추구지. 자 요거 하나 비교. 자 두 번째. 자 기능이 포괄적인 건 누구냐면 정당은 포괄적 기능, 환경, 정치, 경제 등등 다양한 데 관심을 갖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제한적 기능을 하고요. 자 이익집단도 제한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 중에서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질까? 정당만. 정권 획득이 목적인 건 정당만. 그치? 정치적 충원 기능 정당만. 공천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정당의 특징을 본 거 있지. 그거는 이제 정당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 너네가 이제 여기서 또 추가할게. 자 그러면 셋 중에 정치 사회화 기능은 누가 담당? 정치 사회화 공통점이에요. 정당도 시민단체도 이익집단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해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정치적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요. 일반적인 노동조합들은 보수 쪽이 많겠어, 진보 쪽이 많겠어. 기존의 어떤 그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이면 주로 진보 쪽이 많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동조합에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사회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사회화 기능은 또 하나, 자, 셋 다 공통점이에요. 정치사회화 기능은 자, 셋 다 공통점이고, 좀 더 너네가 여기다 좀 추가할 게 뭐냐면, 셋 중에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단체는 뭐지? 시민단체랑 이익집단. 즉 대표들을 뽑아놨더니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은 대의제를 위한 기구잖아. 대의제를 위한 단체잖아. 정당은 대표를 배출하니까. 그래서 대의제를 보완하는 건 시민단체랑 이익집단. 되니?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확인하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면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특히 얘들아 여기 시민단체 있잖아. 자, 시민단체는 비영리성. 자, 비영리성. 이익 추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비영리성 나오면 시민단체.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셋 중에 투입을 담당하는 건 누구야? 셋 다지. 정당도 투입을 담당하잖아. 그럼 셋 중에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는 누구야? 셋 다지. 셋 다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고, 셋 다 주로 정치과정 모형에서는 투입을 담당한다. 오케이? 끝!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너네 지금 118페이지에, 117페이지에 이익집단, 118페이지에 시민단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9페이지에 언론이 있는데, 자, 언론은 단독 문제로 절대 안 나와. 너네가 언론 파트 그냥 읽어보시면 돼.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할게. 자, 119페이지 언론에서 밑줄만 칠게요. 기능의 두 번째, 의제 설정 기능. 의제 설정 기능. 자, 같은 표현 이거야. 아젠다 세팅. 그리고 뭐냐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언론이 보도하면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최근에 내가 이런 사람 잘 못 보는데, 봐봐. 대표적인 거다. 너 생각해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가장 큰 계기는 뭐였냐면, 그 전까지 뭐 대통령의 뭐 비선 실세가 있었단 말이 있었지만 아무도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JTBC에서 처음으로 태블릿 PC를 보도했잖아. 그러니까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하는 순간 거기서 사회적 의제가 설정된 거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이러면서 꽉 모든 여론이 글로 몰려가지. 이게 바로 아젠다 세팅, 의제 설정입니다. 또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진짜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MBC에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라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본 사람? 하나 못 들어봤지. 근데 이 느낌표라는 오락 프로그램이 이경규가 나와서 뭐 했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양심 냉장고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그 이슈를 정해서 양심적 행동을 한 소비자들한테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8차선 도로로 가요. 8차선 도로로 가서, 그러면 왕복 8차선이잖아. 그럼 이제 이쪽에 4차선이야. 1번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여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 그럼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러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옥상에다 몰래카메라 설치하고요.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있잖아. 그러면 빨간불 되기 전에 주황색인가 있지. 거기부터 미리 차들이 모두 동시에 서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새벽에는 사람이 없지. 그럼 모든 차들이 그냥 빨간불이 다 지나가.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4대가 다 서지, 사람이 없는데도, 그러면 가서 축하합니다 하고 냉장고 주는 거야. 근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24시간 관찰해도 아무도 안 서는데, 한 번에 되게 감동적인 게 새벽 3시인데 차가 아무도 없어. 신호등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떤 트럭이 빨간불인데 멈춰. 다른 차 다 그냥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경규가 놀라서 달려가가지고 와 축하합니다 봤더니 장애가 있는 부부야. 장애인 부부인데 새벽에 장사하는 거 물건 사러 가는데도
신호등을 다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TV에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잖아.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됐어. 느낌표란 프로에서 이제 뭐냐면 차선, 신호등을 지킵시다가 이슈가 돼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빨간불인데 혹시 이경규가 보나? 이러고 다 지키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이경규가 여기 옥상에서 찍고 있는 걸 시민들이 알았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나갔지? 사람들 다시 돌아가요. 계속 시도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딱 여기서 멈췄는데 딴 사람이 지나가. 그 더 웃긴 거 뭐냐면 빨간불일 때 멈춰야 되잖아. 근데 뭐 차가 없으면 지나가니까 계속 10바퀴 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일부러 냉장고 타려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느낌표에서 뭐 했냐면 눈을 떠요라는 걸 했어.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각막 같은 거 기증 안 하잖아. 각막 기증을 그래서 대부분 외국에서 갖고 오거든.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안 하니까 그 캠페인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정말 별별 사연이 뭐가 있었냐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시력을 잃었어. 그래서 애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엄마가 아이 얼굴을 못 봤어. 그런데 각막 기증을 받고 싶은데 우리나라 하도 안 해서 외국에서 그 순서를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느낌표에서 각막 기증을 해줬다? 그리고 엄마가 눈을 뜬 거야. 18년 만에 자기 아이 얼굴 처음 본 거야. 얼마나 감동다. 그때 엉엉 울었어요. 막 콧물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의제를 방송에 설정하면 그러면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 그리고 실제 그 다음부터 장기 기증이 늘어난다. 그런 게 바로 뭐다? 의제 설정. 오케이? 자,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의제 설정 기능을 다른 표현으로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고 여론 형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정도만 확인하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이 정도로 보고요. 자,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선거 파트 맛만 보자. 자, 이제 오늘 주의할 게 뭐냐면 선거가 뭐야? 선거. 자, 이거는 암기하자.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 그리고 무조건 선거는 직접민주정치 대의제. 무조건 대의제야. 선거는 무조건 대의제고요. 자, 그럼 국민투표는 무조건 직접민주정치. 그럼 투표는 그냥 투표는 찍는 거. 그럼 투표라는 행위는 대의제도 되고 직접민주정치도 되는 거. 그냥 찍는 거니까. 단 선거는 무조건 대의제, 대표자를 뽑는 행위고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정치. 오케이? 자, 그런데 선거의 의미 봐봐. 자,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에 의해 뽑는 행위, 선거죠. 그 다음에 자, 대의민주정치에서 정책 결정이 가장 기본적인 행위고요.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선거의 기능 좀 읽어보세요. 대표자 선출, 정치 권력의 정당성 부여, 권력 통제, 국민의 의사 통합, 주권의식 신장, 여론의 소재 확인. 오케이? 그럼 이런 거지. 너 생각해봐. 만약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이 당선될 때의 여론의 의미가 윤석열이 당선될 때 여론의 의미는 다른 거야. 만약에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면 여론의 의미는 뭐냐면 정권 심판이지. 문재인이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주겠다. 이거고요.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될 때 여론의 의미는 뭐냐면 이재명이 뭐 실무적으로 정치를 잘했으니까 맡겨보자. 이것도 있지만 검찰 출신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여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거를 통해서 여론이 선거의 결과가 나오면 여론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봐봐. 그러면 선거를 할 때 민주선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민주선거에 4원칙이 시험에 나오고요. 꼭 체크할 건 이 민주선거의 4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는 헌법 규정이야. 그래서 이걸 위배하면 헌법 위헌이야. 위헌. 자,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자, 첫 번째는 보통선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평등선거가 있고, 자, 세 번째는 직접선거가 있고, 네 번째는 비밀선거가 있어. 다시. 민주선거 4원칙은 네 가지인데, 얘들아, 보통선거는 어렵지가 않고요. 선거권을 부여할 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누구나. 그래서 보통선거는 누구나.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성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선거권을 부여하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야. 그럼 너네 만약에 볼 때,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할 때 1학년은 어리다고 빼고요. 2학년, 3학년만 투표권 주면 무슨 선거 위배? 보통 선거 위배지. 그쵸? 자, 두 번째. 자, 평등선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투표를 했지. 그러면 그 투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돼.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투표 가치, 즉 표의 등가성이 확보돼야 돼요. 즉 표의 등가성이란 얘기는 투표 가치의 동등성이다. 투표 가치의 동등성.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학생회장 선거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투표권을 줬는데 1학년은 어리니까 1인 1표, 2학년은 1인 2표, 3학년 1인 3표. 그럼 투표 가치가 동등하지 않잖아. 그러면 평등선거 위배.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 단순해서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직접 선거는 내가 직접 찍어야 된다는 거지 대리 투표 안 된다는 거고요. 비밀 선거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굴 찍었는지 발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네 이번에 투표한 친구들 조심해야 돼. 투표했다고 나오면서 처벌받아요. 이거 누구 찍었다는 거야? 이재명 찍었다는 거잖아. 1번이 이재명이니까. 이거 막 이래. 이거 누구 찍었다는 거야? 나 윤석열 찍었다는 거잖아. 이거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연예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찍고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인가? 연예인 특히 유재석이 파란 셔츠에 파란 신발을 신고 갔어. 그랬더니 보수 쪽에서 유재석 문재인 찍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유튜브에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그건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뭐 이런 애들이 있겠어. 허경영이 몇 번인지 아직 모르지만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처벌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절대 그 투표장 근처도 절대 안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직접 선거나 비밀 선거는 어렵지가 않아. 시험에 안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물어보자. 자, 우리가 기본권 중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었잖아. 그럼 얘들아 참정권 종류 세 가지 뭐였어? 일단 기대는 안 하니까 편하게 얘기해. 참정권 세 가지. 공무담임권, 선거권. 왜? 마지막 뭐? 아, 난 이렇게 세 원래. 욕하는 거 아니야. 야, 니네가 이상한 거야. 왜 이걸 여기랑 야야.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셀 수도 왜 이렇게 놀래고 지랄이야. 마지막 뭐야? 국민투표권. 또 세 가지요. 참정권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이야. 그럼 조금 이제 깊게 갈게. 자, 우리 보통선거 보자. 보통선거.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학력, 재산, 인종, 종교 등에 제한한 선거권 부여하죠. 자, 2번 바꿀게. 18세로 좀 바꿔주세요. 못 바꿔서 미안해. 자, 그러면 3번 별표쳐. 자, 만약에 여자한테 선거권 부여 안 해. 그럼 당연히 보통선거 위배지? 자, 그 다음에 자, 과도한 추천인의 서명 요구 및 과도한 기탁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 이것도 보통선거 위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요.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 기탁금, 즉 예치금을 내야 돼. 너네 혹시 알아?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 예치금 얼마게? 3억이에요, 3억. 3억. 옛날에 얼마였냐? 5억이었어. 자, 그러면 3억이라는 예치금을 내게 하는 이유는 뭐지? 즉 이걸 내야지만 출마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나도 출마할 거야. 나도 출마할 거야. 그러면 후보 용지가 한 길이가 한 20km 돼요. 출마자 한 40만 명 될걸? 즉 개나 소나 나를 포함한 개, 소 다 출마해. 그러면 후보자가 너무 난립하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대통령 선거 기탁금이 5억이었거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냈어. 뭐라고 냈냐면 아니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데 기탁금 5억이 너무 과하다. 기탁금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나의 공무 담임권이 침해됐다 이거야. 근데 위헌 소송 걸었더니 헌재의 판단은 뭐였냐면 기탁금 자체는 보통 선거 위배 아니다. 왜? 안 그러면 후보자가 너무 난립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공무 담임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단 5억이 너무 과했다. 그래서 얼마로 줄여진 거야? 3억으로 줄여준 거야. 너네 국회의원 아니 광역자치단체장 기탁금 얼마인 줄 알아? 5천만 원. 대전시장, 서울시장 출마를 5천만 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1,500만 원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기초시 의회 의원은 300만 원 정도 돼. 좀 떨어지는데 또 이거 있어. 출마했지. 근데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보통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요 한 정당이 보통 몇백억 써요. 그런데 득표율이 15% 넘으면 전액 국가에서 보조해줘. 돌려주고 10에서 15%면 반액 도와줘요.
근데 10%안 되면 안 돌려줘. 그럼 지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잘 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지지율 몇 프로였냐? 3%, 4%였어. 그러면 나와도 득표율이 3, 4%밖에 안 되면 돈 엄청 쓴 거 다 돌려 못 받지. 그래서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최고 15% 찍고 지금 10%에도 왔다 갔다 해. 그럼 안철수 씨는 어떤 생각할까? 해볼만 한 거지. 떨어져도 어때? 할만한 거지. 그럼 안철수 씨가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후보 단일화 안 해도 이번에 만약에 15% 이상이 나와서 열심히 하지. 그럼 만약에 윤석열이 떨어져. 그러면 보수가 괴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때 자기의 발언, 지지 기반이 생기니까 그걸 또 노리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되면 안철수 입지는 없지. 재밌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지금 돈도 많지만 10% 넘어서 반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0억을 써도 100억 쓰면 얼마 받는 거야? 50억 돌려받아. 15% 넘으면 득표율이 전액 다 돌려받아. 그러니까 3%대에서 지금 올라온 게 엄청난 호기가 된 거야. 그 정도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알아? 기탁금 자체는 위헌이 아니야. 단 과도한 기탁금이 보통선거 위배다.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 4번 봐봐.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미부여.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시 연령 제한은 합리적 차별이야. 그래서 보통선거 위배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평등선거가 중요해요. 평등선거. 그래서 너네 이 평등선거 위배 사례에 3가지가 있거든. 일단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진도 나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할 건데, 자, 평등선거 보자. 일단 모든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거죠. 밑줄 쫙 쳐. 표의 등가성을 실현해야 돼. 그래서 자, 2번 별표쳐. 투표 가치의 등가성, 즉 평등선거 위배 사례 1번. 1인 1표 선거 시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정당 득표율로 집계하는 선거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일단 알아도 괜찮아. 몰라도 돼. 어려워 지금은. 2번. 선거 구간 인구 편차가 2대1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즉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어서면, 특히 이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인데 그때는 평등선거 위배야. 설명할 거고요. 자, 3번. 중대선거구 제도에서는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가 동등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2번, 3번을 너네 다 암기해야 되고, 일단 내가 2번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들어봐. 잘 봐.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뭐를 배울 거냐면, 자, 선거구 제도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자, 선거구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표를 뽑는 지역적 단위가 선거구야. 대표를 뽑는 지역적 단위.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뭐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예를 들어 강서구라는 지역에 살아. 그럼 강서구는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구를 3개로 나눠. 그래서 갑선거구, 을선거구, 병선거구에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거든. 그럼 이렇게 대표를 뽑는 지역적 단위를 자, 선거구라고 해. 그럼 보자. 자, 여기에 이제 선거구 1번 선거구가 있고요. 여기에 2번 선거구가 있어. 그래서 1번 선거구에서도 대표를 한 명 뽑고 2번 선거구에서 대표를 한 명 뽑거든? 그런데 1번 선거구는 유권자가 10,000명이야. 그럼 10,000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지? 그런데 2번 선거구는 유권자가 20만 명이야. 자, 그럼 봐봐. 10,000명 중에 한 명 뽑고 2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번 선거구에서 투표한 사람 한 사람의 표의 가치는 몇 분의 몇이야? 10,000분의 1이지. 그런데 2번 선거구는 20만 명의 유권자가 있지. 그럼 여기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 가치는 몇 분의 몇이야? 20만 분의 1이지. 그럼 누가 더 투표 가치가 높은 거야? 1번 선거구의 투표자,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거잖아. 그럼 이거는 투표 가치의 동등성을 훼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선거구, 사람들이 다 사는 지역을 선거구의 인구, 유권자 수를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침마시면 힘들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요,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으면 안 돼.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좀 자세히 할 텐데, 결국 포인트 이거야.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으면 평등선거 위배. 그럼 예를 들어 10,000명, 50,000명 돼야하는데 5배잖아. 안 되지. 그래서 최대한 2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돼. 그래서 일단 2번 꼭 체크됐지?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1대2, 2대1, 즉 2배를 넘으면 안 된다. 되니? 이거 하나 체크하고요. 자, 또 하나 있어. 3번에 중대선거구 제도인데 이것도 이해만 해. 기억할 거니까 나중에 배우는데요.
다시 선거구가 뭐라고? 대표를 뽑는 지역적 단위지. 그러면 소선거구라는 게 있고요. 자, 또 중대선거구라는 게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소선거구는 대표를 무조건 한 명만 뽑아요. 그런데 중대선거구 제도는 2명 이상 뽑아요. 2명 이상. 자, 그러면 생각해봐. 소선거구는 무조건 한 명을 뽑는데 중대선거구는 2명 이상이니까 4명 뽑을 수도 있고 10명 뽑을 수도 있지? 그럼 너네가 일반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선거구가 클까? 중대선거가 훨씬 더 크겠지.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런 소선거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소선거구는 한 선거구나 한 명 뽑는 거야. 근데 중대선거구는 이거 합쳐가지고 뭐 3명 뽑거나 이런 식이거든?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자, 이만한 중대선거구제가 있어. 그래서 후보가 1번부터 자 12번까지 후보가 출마를 해서 몇 명을 뽑냐면 자 3명을 뽑는다고 쳐볼게. 그러면 3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까? 득표순이지. 그래서 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3등까지 잘라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거야. 그런데 선거를 해봤더니 후보가 12명이 출마했는데 1등이 124,300표를 얻은 거야. 유권자 20만 명 중에 압도적으로 많지. 근데 2번이 몇 표 얻었냐면 7,400표 얻었어. 자, 3번은 1,400표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 4번은 900표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등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몰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자 124,000명이 찍은 사람도 국회의원 결국 한 명이잖아. 얘도 결국 국회의원 한 명이지. 얘도 국회의원 한 명이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선자들 간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기는 게 1번을 찍은 사람 124,300명 중에 한 표는 결국 2분의 1이지. 124,300 중에 1인데 3등은 1,400표만 받아도 당선자로 결정돼서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잖아. 그럼 3번을 찍은 사람의 투표의 가치는 1,400분의 1이잖아. 그럼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의 동등성이 또 훼손되는 거야. 이해만 하세요.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뽑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 있죠. 당선자가 투표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1대1 넘어서면 평등선거 위배.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에 동등하지 않은 문제. 되죠? 그리고 1번은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너희가 설명도 모르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직접선거 비밀선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살짝 맛만 보고 갈게요. 방금 내가 이제 선거구를 얘기했죠? 자, 99페이지 보자. 99페이지. 자, 지금부터 자, 선거구제도 볼 거야. 맛만 볼 거야. 자, 선거구제도 의미 보자. 선거구는 대표자를 뽑는 지역적 단위야. 대표자를 뽑는 지역적 단위로서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뽑냐에 따라서 자, 소선거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가 있어요. 다시 선거구는 대표자를 뽑는 지역적 단위인데 자, 하나의 선거구에서 그냥 한 명 뽑으면 소선거구제야. 그런데 2명 이상 뽑으면 중대선거구제고 자, 원래 중대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합친 거거든. 그래서 중선거구제는 보통 2명에서 4명 5명 이상 뽑으면 대선거구제. 근데 우리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2명 이상 뽑으면 무조건 중대선거구제로 묶어.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1명, 중대선거구제는 무조건 몇 명? 2명 이상. 그럼 물어보자. 소선거구제에서 1명 뽑으면 어떻게 뽑을까? 그냥 최다 득표자 1인이지. 후보자 중에 1등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소선거구제 다시 소선거구제는 한 명을 뽑는데 뽑는 방식은 최다 득표자 1인을 뽑는 거야. 자,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을 뽑잖아. 그럼 뽑는 방식은 득표수. 너네 주의할 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봐. 소선거구제라는 얘기는 선거구는 대표를 뽑는 지역적 단위로 그냥 한 명 뽑는 거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제 2명 이상을 뽑는 거지? 그럼 1명 뽑으면 소선거구제, 2명 이상 뽑으면 중대선거구제인데 뽑는 방식이 소선거구제는 최다 득표자 1인을 뽑는 거고 뽑는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순에 따라 3명을 뽑으면 3등까지 5명을 뽑으면 5등까지 이렇게 뽑는 거 이해돼? 자 그래서 거기 봐봐. 자 종류를 보면 소선거구제는 1인의 대표 선출, 중대선거구제는 2인 이상의 대표 선출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너네가 체크할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결국 이건 최다 득표자 1인 그 다음에 득표수는 결국 표가 가장 많은 사람, 표가 많은 순서대로 뽑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뽑는 방식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그래요. 단순 다수 대표제. 결국 표 순서대로 뽑는데 이거 우리가 무슨 대표제라고 한다?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하고요. 소선거구제를 1명을 뽑으니까 무조건 최다 득표자 1인.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는 무조건 득표수. 근데 이제 선거에 보면 진짜 아쉬운 경우가 많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붙었는데 1등과 2등의 표차가 막 12표 이런 경우 있어. 34,232표와 34,220표, 12표. 그러면 재개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떨 때는 오히려 한 20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2표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야, 그럼 생각해봐. 2표로 떨어진 사람 잠이 올까? 4년 동안 미치는 거야. 2표 때문에 떨어졌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못 버리네. 계속 출마해. 근데 한 번 출마하면 돈이 엄청 들어. 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얼마나 잘 살았냐면 집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집에 동물원이 있어. 마당이 동물원. 사자 빼고 다 있었어. 아, 코끼리 빼고. 사자 빼고 코끼리 빼고 다 있었어. 기린이 있었나? 기린은 인형이 있었다. 하여튼간 진짜 있었어. 마당에 기린도 있었어. 인형으로. 그래서 걔네 집 마당에 가정주택 살았는데 마당에 가서는 숨바꼭질하면 못 찾았어요. 진짜 넓어서 집이 3층 집인데 수영장도 있어. 우리 어릴 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돈을 벌면 돈이 넘쳐나지. 그래서 더 이상 돈 욕심이 없어. 그 다음에 명예욕이 생겨.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님이 정치를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결국 7번 출마하셨거든. 야, 국회의원 4년 다니면 7번이 몇 년이야? 28년. 근데 거기에 7번의 뭐까지 포함되냐면 국회의원 계속 떨어지고 단체 잠깐 출마했어.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총 7번 출마해서 20년을 출마하셨는데 출마할 때마다 빌딩 하나씩 날아갑니다. 빌딩 하나씩 날아가서 결국 이분이 내 친구가 이제 30대 후반 됐을 때 집이 오피스텔 한 채 남고 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그 오피스텔에서 아들 결혼부터 둘이 거주하고 내가 알기로 우리 어릴 때 한 재산이 몇백억 됐었거든? 다 날렸어. 그리고 선거 출마할 때마다 정당이 계속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잘 나가실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출마했지만 떨어지니까 안 받아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작은 정당이 계속 바뀌고 어쩔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고. 근데 그 꿈을 못 버리시거든. 근데 전선 다 날라갔어요. 너네 혹시 집에 가서 부모님이 정치한다고 말려. 무조건 말려야 돼. 너네 학원도 못 다닌다. 진짜 말려야 돼. 정치 그 욕심 생기면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딴에는 뭐라고 생각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다음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가 진짜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 순서대로 뽑는 걸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선거구 법정주의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일단 보자. 요 하나만 간단히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자, 선거구 법정주의 볼게. 그래서 다시 자, 선거구는 대표를 뽑는 지역적 단위인데 선거구는 법으로 정한다는 얘기야. 선거구 법정주의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건 이해만 하면 되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선거구 법정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게리맨더링을 방지. 자, 이걸 걱정하지 마. 어렵게 안 나오니까 자, 게리맨더링의 의미가 뭔지만 알면 돼.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선거구를 법으로 안정해.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법으로 안정하면 그때마다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만약에 서울에서 선거를 하는데 자, 서울의 선거구가 6개야. 그런데 여기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뭐 국민의힘 지지자가 북쪽에 많이 살아. 그리고 강북 쪽에 많이 살고요. 한강을 기준으로 위가 강북이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강남 쪽에 많이 살아. 강 아래쪽에. 그런데 인구수는 비슷하다? 근데 지금 너네 서울시장이 누구지? 오세훈 씨야. 근데 오세훈이 어디 당 소속이야? 국민의힘 소속이지. 그런데 선거구를 법으로 안 정하고요. 선거구가 6개인데 이걸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선거가 어떻게 짜냐면 다시 위쪽은 다 국민의힘이 많고요. 아래쪽은 민주당이 많으면 일단 선거가 이렇게 짜는 거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해서 인구를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많은 쪽으로. 그럼 일단 무조건 여기는 누가 당선되겠어? 아래쪽은 민주당이 많으니까 여기 민주당 당선. 그 나머지는 인구수가 북쪽이 더 많지. 그러면 국민의힘. 근데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또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면 또 자기한테 편하게 마음대로 짜겠지. 그럼 그때 계속 선거구가 계속 바뀌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선거구가 기형적으로 바뀌면서 모양이 이상해진 거야. 그게 바로 게리맨더링. 오케이? 자, 그래서 게리맨더링의 의미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 자신의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선거구의 모습을 봐봐. 그 그림처럼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뭐냐면 임의로 선거구를 그때그때 자신한테 유리하게 획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자,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잖아. 쉽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꾸기가 어렵고요. 하나 더. 자, 그러면 자, 밑에 보자. 선거구를 이제 짜는 걸 우리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그래. 그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뭐냐면 두 가지 확실히 하나. 인구 대표성, 밑줄. 자, 또 하나는 지역 대표성.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자,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면 이제 국회에서 선거구를 짤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획정이라고 그래. 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은 인구 대표성도 고려해야 되고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구 대표성이야. 너 생각해봐.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니? 도로 따지면 서울이 많아, 경기도가 많아? 경기도가 더 많어. 그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경기도에 더 많은 대표를 배분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도 쪽에서 자,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있고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구는 누가 더 많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더 많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들었고요. 그 다음 여기 광주광역시는 좀 인구가 많고, 부산광역시 인구 많고, 대구광역시 인구 많고, 대전광역시 인구 많고, 대전 여기지? 대전광역시 인구 많잖아? 그러면 여기는 더 많은 대표를 뽑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인구 대표성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인구 대표성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표가 많이 나오지. 그럼 적은 지역은 대표가 안 나오고 적게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이해관계가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반영되는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 일부러 좀 이쪽에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좀 더 할당해주는 게 지역 대표성 고려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데 미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하원은 무조건 인구 대표성이야. 하원의 수는 다 인구 대표성이고요. 단 상원은 주마다 인구수가 다르지. 그래도 상원은 무조건 주마다 2명이야. 그럼 뭐를 고려한 거야? 지역 대표성.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읽어봐.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 자, 그래서 선거구 획정 원칙은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만 알아두시고요. 한번 얘기할게. 단독 문제로 출제 안 돼. 그런데 개념 문제 할 때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고, 자, 선거구를 획정한다. 짤 때는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상대당대표제, 결선투표제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냐고 확인해 볼게. 자, 오늘 수고했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과제가 오늘 몇 번 나갔지? 8번만 나갔지. 그 이유가 뭐냐면 9번은 선거 파트거든.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줄게. 선거 파트. 오케이? 자, 수고했고 여기까지 합시다.